캐나다의 심리학자인 엘리엇 자크는 중년을 위기로 보았고, 반면에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인 칼 융은 중년을 자기 실현의 기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처럼 중년에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을 하고 있는데요. 중년은 심리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많이 약해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하는 소위 정신적 인간으로 변화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많은 중년들이 위기와 기회 사이에서 방황을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있다면 누구라도 위기를 기회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네, 오늘도 위기를 항상 기회로 바꾸는 그녀죠. 이희구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오프닝마다 우리 채은 씨가 저한테 힘을 주는 멘트를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저 잘했죠. 네. 근데 사실 중년을 새로운 삶의 기회로 만드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의 힘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사실 또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멀리 떨쳐버리시고요. 순간순간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중년의 인생은 정말 화려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화려한 꿈과 함께 긍정의 아이콘인 김병숙 교수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많은 사람들은 생물학적 나이를 가지고 인생의 중년은 내리막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내면의 힘으로 이런 거를 물리치고 나면은 자기한테는 반드시 기회, 네. 중년은 기회라고 이렇게 얘기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기회, 정말 빛나는 절정의 시기, 황금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한번 출발해볼까요? 네, 그녀가 돌아왔다 시작합니다. 네, 중장년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볼까요? 이 베이비 부머의 은퇴와 맞물려 가지고요. 중장년층의 창업이 정말 너무 많다고 합니다. 네. 셀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해요. 예, 그래서 중장년 특집 3부에서는 중장년의 성공적인 창업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는지 서울산업진흥원 창업센터 이환희 코치님 스튜디오에서 모셔서 직접 그 노하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 전에 이제 잠깐 네.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특집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중장년 특집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세 번째 관문이 창업입니다. 창업이요, 좀 중장년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높은 비율로 요즘 자영업,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큰 사업체까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교수님, 이 중장년의 창업률이 높아진 이유가 뭘까요? 네, 그전에는 창업 20, 30대 벤처 창업 네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베이비 부모들의 창업이 한 4천 건 이상 이렇게 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그래요. 이들은 아이디어를 토대로 해서 혁신적인 창업 이거보다는 생계형 창업이 네네. 급증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퇴직을 하고 나면은 취업이 잘 안 되니까 그 이제 창업으로 돌아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정말 그러면은 더 많이 고민을 해보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창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금융위기 이후에 그 자영업자의 수가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요, 자영업자 수가 늘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폐업을 하는 숫자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렇겠죠. 있다고 해요. 네. 재취업이 어려워서 마지못해 혼자서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또 치열한 경쟁에서 버티는 게 힘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폐업을 하는 좀 안타까운 악순환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은퇴 후에 사실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창업도 하고 준비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 치열한 생존 경쟁, 이미 한번 겪어봤던 걸 다시 또 겪으려니까 우리 중장년층들 정말 많이 힘이 들 것 같습니다. 행복한 창업을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 그녀가 왔다 코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녀가 아니라 그가 왔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 창업센터 이환희 창업코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요새 뭐 많은 화두가 되고 있고 관심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그 창업이란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서울산업진흥원에 5년 전부터 창업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일은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중소기업 컨설팅이라든지 뭐 제가 전경련 자문을 있으면서 이러한 중소기업 컨설팅을 포함해서 창업 분야까지 오늘은 이쪽 주제가 창업이어서 뭐 제가 하고 있는 서울산업진흥원에서의 창업 코치에 관련된 일을 주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치님, 제가 그냥 이렇게 뵙기에 중장년층에 속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중년의 위기 겪어보셨겠죠? 누구나 뭐 한 번쯤은 겪어볼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한 10년 전경에 물론 IMF가 몇 년 지나갔습니다만은 네. 본의 아니게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추가적인 다시 또 제 경력에 맞는 직장 생활을 해볼까 생각하다. 그 당시 화두는 정년 이후까지도 할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 결국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전문 분야를 택해야 되겠다 해서 뭐 제가 여러 컨설팅 관련돼 있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자격증도 획득을 했고 또 컨설팅 관련돼 있는 또 학위도 또 석사 따기를 땄고 지금까지 제가 12년 동안 하고 오면서 그 당시 결정을 참 잘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코치님께서는 중년의 위기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가서 지금까지 쭉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중년의 위기 정말 어느 누구에게나 꼭 올 수 있는 일이에요. 네. 나만의 일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니까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 아마 중년의 위기를 행복으로 끌어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교수님, 네. 중장년층이 마지못해서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게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취업을 하려고 애를 쓰고 네. 대단히 많은 애를 씁니다마는 그게 용이하지 않다는 거를 알았을 때 네네. 창업이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마지못해라는 말을 쓰는구나, 우리가.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렇게 창업을 하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네. 그거에 못지않게 폐업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창업은 굉장히 단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다 준비를 해서 정확히 오픈했는데도 그 경기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위기감 같은 것도 그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또 상권 분석에 그런 아주 예리한 그런 감각이 있는지 또 더 중요한 거는 네. 적성이 그 사람이 창업하고 연관돼 있는지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네. 그냥 준비 없이 누가 뭐 이게 이쪽이 좋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가다 보면은 네. 이렇게 폐업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저 코치님께 여쭤볼게요. 창업에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죠. 네. 네.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신경 써서 노력을 해야 할까요? 다분히 뭐 상식적인 뭐 답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지만 굳이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한 준비를 사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이템 선정이라든지 창업에 대한 절차,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 밖에 전문적인 마케팅 재무 같은 지식을 가진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는 뿐더러 두 번째는 본인의 이 아이템 이외에도 창업 관련된 여러 가지 역량, 특히 이제 사업 계획서를 보면 저희가 보통 기술성, 시장성, 그밖에 사업성 이런 검토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을 사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제 눈높이에 맞는 창업. 항상 준비를 하다 보면 본인이 예상한 자금의 규모보다 커지는 사업을 자꾸 논의를 들어가지고 주위에서도 근데 절대 마지막에 항상 창업자들이 부딪혀서 힘든 경우가 자금입니다. 네네. 그래서 절대 본인의 자금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크게 한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제일 좋은 창업은
미천 안 드리고 하는 창업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교수님이나 코치님한테 좀 상의 좀 해봤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제 창업을 해놓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노력해야 될 부분을 들었는데 코치님 이 창업가의 기질도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있을 수 있다고 보지요. 예. 어떤 면을 봐서 있을 수 있다고 예를 들어 저도 뭐 창업 코칭 프로그램에 보면 네. 첫날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창업 적성 검사를 하게 돼요. 네. 뭐 이제 창업 적성 검사를 하면 보통 예를 들어서 능력 중심의 창업에 대한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적성과 두 번째는 흥미가 과연 흥미나 이런 자기 취미가 창업에 맞는지 그밖에 이제 성격은 다 아시는 이제 MBTI 검사 네네. 뭐 이렇게 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내가 과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것까지도 감안됩니다. 옆에 친구가 잘 되면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 소극적으로 보세요? 아닙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아, 그래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예를 들어 이러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제가 생각했던 거랑 반대야. 다른데요. 저는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하셔서 이렇게 무조건 좋은 생각 이런 걸 정말요? 떠올렸는데 네. 적극성과도 연관이 네. 되네요. 뭐 물론 그 밖에도 내가 과거에 있던 경력이나 그 밖에 업력이 네네. 과연 무엇일까? 그 항상 제가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리는 게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에 대한 구분이 애매해요. 네네. 자, 좋아하는 것은 자기 가서 돈 주고 사 먹으면 됩니다. 즐기고. 네. 자기 잘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아, 좋아한다고 해서 이게 돈이 되든지 이 사업이 번창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건데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 내가 그 업력이나 경험이 있고 그죠? 그리고 내 적극성과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마인드하고 부합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적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것도 애매모호한 이거. 잘 파악해야겠죠. 우리 교수님이 나 사업하지 말라 그랬어. 네. 그냥 그 목공 제품들을 사서 쓰세요. 알았어요. 네. 지금까지 중장년의 창업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요, 키워드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핫 키워드를 통해 중장년 창업의 배를 한꺼풀씩 벗겨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바로 부부 창업입니다. 네. 전에도 우리 부부 창업 살짝 얘기 스쳐 네, 지나갔던 것 네. 같아요. 보통 퇴직 이후에 부부가 함께 창업하는 사례를 많이 봤어요. 예, 근데 저는 오히려 보기도 좋고 다른 사람 인건비 주고 쓰는 것보다 부부가 같이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중장년층 부부와 창업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코치님? 가장 큰 이유는 네. 인건비 상승이겠죠. 아,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그 OECD 국가 중에서도 인건비 비중이 생각보다 상당히 랭킹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부부가 같이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줄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어떤 신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창업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종업원들에 대한 관리거든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예, 믿을 수 있는 사람. 네네. 세 번째는 어떤 이 시간을 공유하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 상호 의존에 관한 문제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결국 직장과 창업에 병행하는 어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본인들이 그러한 생각이 서로 합치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부부가 같은 공간에 있고 또 같이 일을 하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무엇보다 이제 비용 절감, 신뢰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죠.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최고죠. 과연 진짜로 부부 창업을 한 경우에도 이렇게 생각을 할지 장단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네, 분명히 있죠. 우선 좋은 거부터 들어볼까요? 장점을 먼저 들어볼까요? 이제 네. 코치님이 많이 얘기하셨는데 네.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거는 좋은 점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둘이 붙어서 했기 때문에 제한적이죠. 사실 이 창업처럼 많은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서로 그 정보를 서로끼리만 안다는 게 이제 제한이 될 수 네네. 있습니다. 네. 또 인력 활용 면에서 아까도 인건비 전략 면에서는 좋지만은 만약에 어떤 생애 사건이 일어난다 그럴 때는
부부가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를 누구가 메꾸어야 되는지 대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로 위로하고 애끼는 마음에서 이제 서로 위안을 받지만 한 사람이 고통스러운 거를 내색 안 하고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병을 갖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돈은 벌어서 좋지만은 네. 망할 때는 같이. 진짜 교수님 화끈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망할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차 사고가 날까봐 겁나서 차에 분산해서 타는 이런 네네.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부부가 그래서 다 망했다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아, 위험하군요. 네. 그러네요.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네. 교수님 말씀 중에 가정에 대한 교육 문제가 있어요. 네. 부부가 같이 맞벌이를 해서 나가서 같은 직장을 하게 되면 뭐 제가 그 한국장학재단에서 하는 그 대학생 아이들 멘토링을 좀 쭉 7년째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부모가 같은 둘이 이 공동으로 창업을 해서 일을 하게 되면 뭐 상당히 가정적으로 소홀히 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좋네요. 개인적인 뭐 이 네.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코치님 부부 창업의 장점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몇 가지 지금 말씀 내용을 종합해서 이제 결국 들어보면 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두 분이 부부가 공동으로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대표성은 있어야 되거든요. 어디를 가더라도 대표자와 종업원이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근데 서로 그 부분에서 그 경영자와 종업원 간의 어떤 그 구분이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명확한 업무에 대한 분장이 될 것 같습니다. 남자가 예를 들어서 요리에 취미가 있으면 주방을 맡으셔야 되고요. 네. 혹시 그 부인이 뭐 이런 재무적이 밝으면 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업무적인 영역이 명확치 않으면 정말 컨플릭트가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구나 특히 매출이나 자금 관리에 대한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뒷주머니 찰까 봐요, 아니 코치님? 대표이신 대표이신 남편이 네. 뭐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쓴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거 횡령이네. 그리고 아까 뭐 가정에 대한 말씀도 드렸지만 중시에 대했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주 1회 정도는 꼭 쉬면서 힐링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종교든 취미든 여가든 이 배출과 아울렛이 없으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비록 BEP 정도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수지가 그냥 대충 맞는 장사를 하더라도 필히 일주일에 한 번에 꼭 쉬면서 네네. 부부가 시간을 공유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부부 창업을 한 경우에는 나가는 돈이 이제 적금 대신에 조금 더 벌어야지 하는 생각이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분이 그렇죠. 많아요. 그렇죠. 네. 네. 채연 씨 그럴 것 같아요. 횡령은 안 할게요. 일주일에 한 번 쉬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예전에 창업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보니까 가장 힘든 게 바로 아이템 선정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네. 코치님, 이게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더욱더 신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템 선정 노하우가 있을까요? 제가 한 5년간 그 코칭을 쭉 해보니까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중장년층 아이템 선정.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하면 생계형 창업과 네. 우리가 일반 기술 또는 지식 서비스 산업이 있는데 대부분들은 생계형 창업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동안 경험했던 여러 가지 지식이나 이런 업력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생계형 창업 쪽에서도 뭐 사람이나 규모나 그다음에 뭐 재고를 보유하거나 이런 고정비가 드는 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직업. 네. 뭐 아까 서두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고정비가 많이 드는 일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항상 자금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소자본이나 특히 이제 부부 창업 중에서 아내가 다시 인볼브가 되는 부분이니까 정말 여성의 섬세한 부분이나 이런 비노동적인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꽃 관련된 거나 미용 관련된 거, 그 밖에 그 어린이집이나 그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반찬 또는 학원 이런 간단한 것들이 있지만 만약에 여력이 된다면 저는 기술이나 지식산업 쪽으로 도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많은 교육기관이나 이러한 그 역량 교육들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특허를 보유하거나 그 밖에 부가가치가 큰 거나 최근 트렌드가 분명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본인들이 힘들더라도
배우고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뭐 네네. 이런 부분. 그 마지막으로 이제 도입 성장기 아이템이나 비수기가 짧은 것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대학교를 가끔 가보는데 겨울에 대학교를 가보면요. 대학교 진입 앞에 있는 그 상점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역세권이면 괜찮은데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보면 앞에 있는 100m 정도에 있는 이 점포들은 거의 2-3달, 여름 2달, 겨울 2달을 쉽니다. 방학 기간. 그럼 결국 나머지 기간으로 모든 이 본인 매출과 네. 손익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하게 매출이 올리는 네네. 이런 분 여러 가지 이제 분야에 주의를 좀 기울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또 부부가 함께하는 만큼 정말 더 실패하지 않도록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중장년 취업의 베일을 벗길 키워드 두 번째는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는 바로 창업 인큐베이터입니다. 네, 인큐베이터는 애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찍 미숙아로 나온 나왔을 아이들. 때, 좀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말이죠? 교수님, 인큐베이터, 뭐 창업 인큐베이터가 미숙아죠, 사실은. 맞아요? 예, 창업. 그러니까 창업을 하려면은 사실 예비 창업자들이 그 창업을 하는 모든 그 과정마다 네. 안정적으로 갖고 갈 그동안 그들의 기업 의욕을 높이고 또 창업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 그러니까 육성돼서 혼자 자립할 수 있는 데까지 기르는 것을 인큐베이터라고 합니다. 네. 네. 정말 말 그대로 아이를 하나 키워내듯이 네,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하는 거네요. 거죠. 조금 우리가 창업할 때 좀 모자란 게 있잖아요. 인큐베이터에서 잠깐 넣었다 빼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런 창업 인큐베이팅을 진행하는 뭐 기관이나 그런 곳들이 있을까요, 코치님? 창업보육기관들은 여러 부류가 있죠. 우선 네. 가장 기본적인 게 일단 그 정부에서 하는 기관에 관련돼 있는 창업보육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소속돼 있는 서울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시가 이제 뭐 주로 투자한 그 진흥원인데,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 있는 테크노파크, 그밖에 없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나 심지어 무슨 연구원에서도 네. 뭐 그 지금 이런 창업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지자체, 시나 자치구, 서울에도 뭐 각 구별로 네, 그 창업보육센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학교에 있는데요. 특히 대학교 중에서도 창업 관련돼 있는 지원 사업을 많이 하는 소위 선도대학의 네. 입주형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밖에 여러 가지 이런 지원 사업의 주관 기관들이 이런 뭐 창업보육센터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민간 기관에서도 대기업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1인 창조기업이라는 또 비즈니스 센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종류는 사실 상당히 많이 있죠. 네. 자, 지금 코치님께서 중장년층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기관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말로만 들어봤는데 직접 화면으로 또 담아왔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울시 장년 창업센터. 이곳은 퇴직자와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창업을 도와주는 교육기관인데요. 중장년과 함께하는 동행,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 장년창업센터는 40세 이상 서울 시민분들, 시니어 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고요. 창업 교육, 그리고 1대1 상담, 전문가 상담, 일반 상담 같은 1대1 상담들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상당히 좋지 않은 그 패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뭐냐면요. 어쨌든 내 사업을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든지 아니면 새로운 뭐 어디든지 이 정부 지원 사업에 들어가서 내가 내 걸 사업화 살릴 수 있는 것들은 방법 필요 없어요. 하면 돼요. 창업 코칭 프로그램을 듣고 있는 중장년들의 모습. 이들의 표정에서 진지함을 엿볼 수 있는데요. 교수께서 시간을 활용을 해갖고 개인 멘토 비슷하게 이렇게 하니까 내가 몰랐던 부분을 물을 수도 있는 기회가 되고 저는 좀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해도 빠르고 제가 앞으로 방향도 또 잡을 수가 있고. 이곳에서는 강의뿐 아니라 1대1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장년 창업센터를 방문하는 모든 중장년들에게 창업 장문 및 기초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창업 닥터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1:1 상담이 가능해 회원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창업 닥터의 경우 100%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더욱 훈훈합니다. 창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도움을 주고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어떤 지원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창업과 관련된 교육들을 창업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전문가 상담도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초보 창업가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냉혹한 현실에 부딪혀 커져만 갔던 좌절감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특히 베이비 부모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사회 나왔을 때 사회에서 받쳐줄 수 있는 그런 흡수할 수 있는 그 여력이 국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창업을 또 하셔야 되고 가장 힘든 시절이잖아요. 뭔가 수익을 내야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창업하시겠다면 저희들도 도와주고 있어요. 또한 이곳이 더 특별한 이유. 초기 창업가들이 사무실 공간을 무료로 임대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회사 홍보 및 사후 관리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특허에서 여러 부문의 코칭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니 제2의 도전 문제 없겠죠? 지금 현재 한국에서 유통은 어떤지, 그다음에 창업은 또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그다음에 요새 경기가 어떤지 그런 거를 바로 시작하지 않고 그런 어떤 텀을 두면서 여기 지금 SB에서 하고 있는 그런 그 창업하기 전에 그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가 신청을 해서 먼저 교육을 좀 받고 그다음에 저는 사실 창업을 하는 그러한 케이스로 지금 현재 잘 여기서의 도움을 계속 유지하면서 하고 있어요. 우수한 창업 기업을 육성하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있는 서울시 장년 창업센터. 든든한 조력자들과 함께 행복한 인생 입막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나에게 유익한 정보라면 그건 만족도가 굉장히 크겠고요. 사실은 좀 저의 사업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알아야 하고 그 창업자로서 사실 여러 방면에 대해서 다방면에 알지 못하면 이걸 이끌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참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 보니까요. 굉장히 의욕도 넘치고 열정적이고요. 참 보기가 좋습니다. 코치님, 현재 이제 뭐 창업 교육을 많이 실시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뭐 진행하시다 보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컨설팅 하시면서 조금 이 부분은 어려운데 이 부분은 좀 힘든데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네. 어려운 점들이 있으세요? 특히 이제 장년 분들에 대한 제가 코칭을 하다 보면 참 보람도 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어려운 부분도 가끔 있습니다. 네. 우선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장년이라는 개념은 40대 이상을 장년이라고 하는데 네. 특히 대부분 50대 중반과 60대 초반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그분들이 보면 거의 30년 가까이를 직장 생활 또는 일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절대 사고들이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 더하기 하나를 둘이라고 하는데도 셋으로 알고 있는 분 셋이라고 하세요. 두 번째는 약간의 피해의식과 부정적인 견해 그리고 불확실성의 의지에 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예외는 대기업에서 명퇴를 하셔서 60대 초 명퇴를 하시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식 서비스 즉 뭐 이런 컨설팅과 강의를 하시겠다고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 외에 일단 자영업을 하셨던 분은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 정말 안타까운 부분은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커머스라든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기법과 방법을 배우라고 강막 변해드리는데 절대 안 하세요. 그래요? 왜 안 해요? 힘들어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업에 대한 의지가 없으신 건 아닌데 그 확신과 이 부분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실질 창업을 해서 창업을 이어나가는 확률도 중요하지만 창업을 내가 하겠다고 사업자 등록을 내면서나 성공하는 율 다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긴 요즘은 정말 저도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뭐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이나 뭐 주문 시스템 이런 거는 예전 방식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좀 앞서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네요.
저는 못해요. 안 하시는 게. 하기도 싫고요. 지금 코치님 말씀하신 것들 하기가 싫어요. 힘들어. 복잡해. 막 뭐 하라 그러면 짜증 먼저 나. 코치님 이럴 때 어려우신 거죠? 네. 야, 본복이 여기 있었네요. 아니 그래도 우리 이희구 씨처럼 본인의 그 의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도록 처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요? 말씀도 안 하셔요. 어머, 그럼 힘들어요. 꿍 하고 그냥 하기 싫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 표현은 다 해요. 하기 싫어요, 그렇게요. 가셨는데 하기 싫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어쨌든 그래도 내가 하기 싫다고 하면 하기 싫은 거에 비껴서 얘가 할 수 있는 걸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되지. 그렇네요. 네. 자, 이렇게 정부에서도 이 중장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폐업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중장년의 창업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가 좀 요건 정도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지금 코치님도 지적을 하셨어요. 네. 우리 그 40대, 50대가 갖는 그 뭐라 그럴까 높은 자리에 딱 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딱 배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실제 제가 제일 그 주장하는 게 그들의 관리 모드를 실무 모드로 돌리는 교육을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초심자, 네. 초심자의 역할을 한다면은 네. 취업처도 많고 창업도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한번 늘 그걸 주장하는데 잘 안 되고 있지만은 그리고 이제 창업은 준비에서부터 개업해서 매출하고 손익 계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원만하게 갖고 가지 않으면은 사실 어려운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창업 준비에 대한 교육, 또 창업하면서 발생되는 거에 대한 컨설팅, 또 각 단계별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또 개업 단계나 뭐 이런 식의 단계별로 전문 교육이 들어가고 컨설팅이 운영되면서 이들의 그 직업 상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관리 모드를 실무 모드로 가는 그런 교육들이 또 상담이 같이 진행돼야지만 이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을 좀 이렇게 개선했으면 합니다. 네. 보통 이제 그런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면 자녀들한테 이제 알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좀 후배들한테 알려달라고 하면은 100이면 100.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이러다 보니까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은데 이렇게 딱 교육 시스템이 잡혀 있으면 어려움 없이 쉽게도 접근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당연합니다. 일단 도전을 해봐야 돼요. 왜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또 수그러졌어. 네,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세 번째입니다. 자금 지원인데요. 네. 지금 코치님께서 자금은 어렵습니다. 나중에 하고 나면 자금이 조금 딸립니다. 이런 말씀 계속 해주셨단 말이에요. 창업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이 자금입니다. 네. 창업자들이 자금 과정에서 부족한 창업 자금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참 궁금해요. 네. 자, 궁금하죠? 돈 예민하잖아요. 채연 씨. 큰일 나죠. 아니, 특히 이제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이 자금이 대부분 은퇴하면서 퇴직금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이거든요. 네, 조심해야 돼요. 이거 좀 이렇게 누가 그냥 공짜로 써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코치님, 중장년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창업 자금이 설마 있나요? 있겠지. 그 전에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알고 계신 소위 얘기하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자금의 큰 부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다만 전문적인 거 묻지 마세요. 다만 무상, 유상 이렇게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면 종류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지원 자금, 그다음에 출연 자금, 그리고 융자 자금, 투자 자금.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투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기는 너무 좀 시간이 좀 그렇고요.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지원 자금부터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예비 창업 단계부터 시작해서 창업 사업화 만드는 게 있고요. 사업화 또는 그 이후 단계 중에서 R&D, 즉 연구개발을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무료 자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꾸는 자금을 항상 받을 물론 항상은 아니지만 받기가 쉽잖아요. 네네. 나중에 갚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무료라는 자금은 받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우선 내 돈을,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이나 이제 중장년 창업 강의를 할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내가 시제품이 나오거나 특허 등록을 할 때까지는 내 돈 쓰지 말자고 말씀을 드려요. 자, 사업화 자금에서는 우선 먼저 그 창업을 시작하기 직전부터 치면 뭐 크리에이트 팩토리라든지 6개월 챌린지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아이디어를 사업 아이템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까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우선 일부 자금도 있지만 그 아이디어를 권리화, 즉 특허를 만들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이거를 시제품까지 만들 수 있을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예비 단계 사업 자금이고요. 그다음에 사업화 자금 같은 경우는 뭐 지난달에 끝났던 창업 선도 대학이나 뭐 창업 맞춤형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최소 2,500만 원부터 7천만 원까지를 정부에서 70%에서 100% 무료로 줍니다. 협약 기간은 보통 10개월 정도. 이런 부분을 본인이 받게 되면, 자, 정부에서 70%를 주면은 본인의 부담이 얼마만큼 되느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하나도 부담을 하지 않거나 5% 부담입니다. 그래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일반인들은 물론 10% 현금 부담인데, 그럼 나머지 20%, 25%는 뭐냐? 제 현물. 우리 저 희구 씨 같은 경우는 내 봉급이다 생각하면 내 돈이 안 나가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나의 현금 부담은 0에서 5 내지 10%만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1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뭐 기술 창업으로 창업 선도대학에 지원을 했다. 그러면 학생인 경우는 제로 내지 5%. 일반인 경우는 1,000만 원만 내 돈이 있으면 정부에서 7천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 2천만 원은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내 인건비로 10개월이다라고 생각해서 내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그 사업화 지원 자금이고요. 두 번째로 R&D 자금, 출연 자금은 예를 들어서 조금 기술 창업 같은 경우에 고가의 기술을 개발할 경우, 이런 경우는 정부에서 가장 손쉬운 게 창업 7년 이내까지 뭐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창업 3년까지는 1억 5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총 소요 자금의 80%를 출연을 합니다. 자기 부담은 10%고요. 네네. 그 밖에 이제 마지막에 뭐 마케팅 지원 자금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자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융자 자금이 있는 거지요. 융자는 대출을 받는 건가요? 예, 융자 대출인데 좋은 점이 있다면 보통 여러분들 우리 유출을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은행에서 담보 달라고 그러죠. 여기는 담보가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담보를 신용보증 관련돼 있는 기관에서 보증서를 끌어주는 담보를 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년 창업 전용 자금 39세 이하 청년 창업들은 1억 원까지 지금 2.5% 불릴 수 있어요. 5년간. 이자가요? 네, 이자는 2.5%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그 융자 자금 중에도 뭐 일반인 창업자들이 받을 때 뭐 창업기업 지원 자금이나 이걸 받으면 지금 정책 자금 기준 금리는 2.52% 기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 대출을 해주는 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받게 되면 2.52%를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지금 은행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간접 대출인 보증서를 요구하게 되면 한 1%가 더 추가됩니다. 그래도 3.5% 정도를 받을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엄청난 금리면의 혜택이 좋고요. 예, 보증도 면하게 되고요. 뭐 이런 자금들이 있습니다. 좋네요. 저는 우리 집 융자 잡아서 2.8% 내고 있는데. 저는 대출이 안 돼요. 아이고, 참 언제 갚아. 네. 우리 교수님께도 질문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창업 자금을 받기 위한 조건도 있고 자격 요건도 있나요? 네, 그렇게 있는데 지금 코치님이 얘기하시는 이 많은 거는 제가 별도로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 그냥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이제 일반적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영업 중이거나 영업이 확실한 거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빈번히 연체를 했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것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융자 대상이
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외되는 거. 네, 제외되는 산업이 있죠. 네, 뭐 이제 뭐 하여튼 그런 산업이 뭐 있어요. 유흥업종 이런 거. 유흥업종, 네. 유흥업종. 예. 네네. 그런 거 아닌, 그러니까는 기술적인 거. 뭐 하여튼 기술적인 게 제일 확실합니다. 실제로는. 유흥은 안 되죠. 예. 사양성 그리고 이제 산업 네, 서비스가 그렇죠. 이제 받기가 좀 그렇지만은 하여튼 이러한 그 자격이 있어야지만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자격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업 계획서나 여러 가지 전략도 필요할 것 같아요, 코치님. 네. 지금 이러한 제가 볼 때는 아마 대한민국의 창업 지원 제도가 아마 세계적으로도 아마 가장 잘 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구슬이 서마려도 꿰어야 보배가 되잖아요. 네. 이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얻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정보 수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트에 어떤 정보가 있고 어떤 종류 또 어떤 시기에 어떻게 발표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창업 사업화에 대한 모든 지원 자금이나 출연 자금, 융자 자금들은 2월부터 7월까지가 아주 피크입니다. 그래서 거의 상반기에 많이 몰려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뭐 소상공인 자금이라든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선착순이기 때문에 대부분 상반기까지는 소진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상반기에 대한 이런 정보 수집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나한테 맞는 맞춤형 지원 사업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창업 사업화 관련된 지원 자금을 쓸 건지 아니면 아니야 나는 지금 마케팅용으로 또는 판매용으로 재료비를 사야 되니까 꼬아야 되겠다. 뭐 이런 융자 자금을 쓸 건지 맞춤형으로 본인이 준비해야 되고요. 자, 이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자금 또는 저리 자금들은 한정이 돼 있는데 네. 받을 사람들은 줄을 서 있어요. 네, 맞아요. 이 지원 자금 같은 경우는 보통 5대 1에서 한 8대 1 정도 되고요. 와. 출연 자금 용도도 그 이상입니다. 네. 그럼 뭘로 판가름하게 되겠죠? 무엇으로? 계획서? 그렇죠. 맞나요? 이게 얼만큼 좋은 아이템이고 이것을 가지고 얼만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사업 타당성이나 사업 계획서를 뭐 시장이 있느냐, 그다음에 기술이 차별화가 돼 있느냐, 그리고 얼만큼 사업성, 수익이 날 수 있느냐를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네. 그래서 1차, 2차에 검토가 해야 되니까 사업 계획서 준비가 철저해야 되겠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업 계획서 관련된 준비가 되면 어떤 내 주관 기관에 어떤 평가 프로세스에 대응을 할 거냐라는 걸 사전에 시뮬레이션 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코치님. 열심히 준비해서 지원금을 받았어요. 네. 받았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좀 실패를 줄일 수 있는 활용법도 있을까요?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금 계획을 저는 창업 이전에 적어도 한 3년 정도까지 세워놔야 됩니다. 많은 이 창업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처음에 본인들이 물건을 사서 그대로 팔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 말씀이죠. 어디에 돈이 많이 들어간지 아세요? 창업을 시작했을 때. 물건 사들이는데 많이 들어가요. 예, 재료를 샀죠. 네. 잘 팔립니까? 안 팔리죠. 재고요? 재고라면 네. 그게 누구 돈이에요? 내 거죠? 이자가 있나요? 없죠. 그다음에 또 재고 말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재고만 팔았어요. 금방 돈 주나요? 아, 안 외상이요? 들어오죠. 자, 외상에 이자 있습니까? 없죠. 누구 돈이죠? 내 거죠? 그거에 대한 자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무조건 재료비를 구매해서 팔으면 돈이 금방 들어오는지 알죠.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금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본인이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아까 제 처음에 말씀드린 역량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역량이라는 게 보면 자금에 대한 부분도 있고 판매에 대한 마케팅이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체계화에 대한 부분인데 많은 부분들이 과거 했던 습성을 그대로 답습하는 부분. 네. 이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빅데이터를 가지고 과연 이게 어디서 많이 팔리느냐. 하나 재밌는 말씀 드릴까요? 네. 빅데이터를 쭉 분리해보니까 강북에서 네. 성신여대 앞에서 많이 팔리고요. 노원구에서 노원구 많이 팔리고 노원역에서 도봉역에서도 또 많이 팔려요. 네. 도봉산역. 네. 도봉산역은 왜 이렇게 많이 팔릴까요? 옷이? 등산? 등산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 뭐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고 하는 부분,
그래서 그리고 충분한 사업 계획서를 뭐 중장기적으로까지 네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치님. 아까, 예. 아니 저 아니, 말씀하세요. 사실 관심이 많은데요. 작업에 저도 지원금을 받으러 갔더니 안 주더라고요. 아유, 그럼 안 주지. 안 줘. 그래서 너무 궁금한데요. 네. 사업 계획서를 잘 쓰는 노하우 같은 게 그래. 있을까요? 제가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 사업 계획서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스스로가 쓸 수도 있지만 네. 가급적이면 사업 계획서 관련된 코칭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좀 들으셔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검증된 전문가의 멘토링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한 5년, 7년 전에는 제 스스로 써도 가능했지만 네. 워낙 잘 쓰고 계세요. 모든 분들이. 그럼 이 무료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는 그만한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 거죠. 어쩐지. 완벽해야 돼. 그런 거를 안 그렇죠? 해가지고 제가 돈을 못 받아요. 그럼 그러니까 안 주죠. 결국 정보인데요. 예를 들어 제가 네. 이제 그 사업계획서를 코칭하는 경우도 보면 저는 지금 과거 5년 동안 제가 코칭을 해서 사업에 선정된 분들의 사업계획서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해서 그 후배님들한테 보여드리기만 하는 걸로 네네. 제가 정말 그런 것들. 두 번째는 각 심사기관에서 어떠한 심사 기준을 가져오나 절대 기준을 주지 않습니다. 네네. 그렇겠죠. 직접 뭐 심사를 많이 해보니까 네. 어느 정도의 경향을 알지만 네.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네.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정말 내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요. 그리고 이 좋은 아이템에 얼만큼 좋은 그 앞으로의 계획인지에 대한 네네. 본인들의 계획이 중요한 거고요. 네. 그걸 어떻게 사실은 잘 포장을 또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사업 계획서라는 게 이렇게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건가 네. 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8대1, 5대1. 그렇죠. 좀 뚫고 가야 돼요. 알았죠? 코치님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래. 네, 이 창업 자금 지원에 대해서 사실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요즘 언론기관을 통해서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언론 정보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창업자의 거주 지역에 소재한 기관들의 위치를 잘 파악해 두셔서 수시로 방문해서 정보도 얻으시고 또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키워드를 통해서 성공적인 창업 비법 살펴봤는데요. 일단 오늘 들어보니까요, 정말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교수님, 우리 중년에 특히 초보 창업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다 이제 말씀 드리고 우리 코치님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지만 첫 번째는 이제 아이템 선정을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네. 이게 유행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 아이템을 선정할 때도 물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문가의 도움을 많이 네. 받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템이 선정됐다면 상권 분석이 좋습니다. 뭐 하나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권 분석을 잘하는 그런 빵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빵집과 은행 지점 이런 데는 분석을 굉장히 잘해서 거기다 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벤치마킹 할 수도 있고 하나의 예입니다만은 네. 그렇게 그 상권 분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도 분명히 전문적인 시각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전에 얘기했듯이 창업자금 지원기관하고의 자기와의 관계를 해서 그 조달 방법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준비된 다음에는 철저하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사업하기 전까지의 이 많은 것은 계획서를 썼다는 거는 그대로 이제 실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획서가 맨 마지막이지만 여기까지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창업을 뭐 2, 3개월 만에 했다. 이거는 안 되고 그렇다고 뭐 2년씩 걸린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당한 그런 시간에 사업 계획서를 한다면 이것이 상권 분석이 바로 그 시점에 했기 때문에 네.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네. 그래요. 자, 코치님, 창업 준비하는데 우리 중장년층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어떤 게 있어요? 네. 제가 작년에 그 경험했던 말씀 하나 드리면 네. 뭐 일반 보증기관에서 제가 이제 컨설팅 의뢰해서 제가
방문했더니 이미 그 보안 솔루션하는 회사인데 보안 솔루션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근데 3년차 회사예요. 네. 근데 돈이 없어요. 보니까 자기 돈을 들여서 개발을 다 했어요. 그리고 돈을 또 꼬아서. 근데 더 이상 어디 가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이거를 왜 본인 돈으로 개발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 주는 R&D 이건 충분히 네. 가능할 텐데 몰랐어요. 근데 정말 사실은 모르는 건 죄는 아니지만 네. 너무 제가 안타까워서 그분이 만약에 1, 2년 전에 저를 만나든지 이런 정보를 얻어서 그런 노력을 했다면 뭐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본다면 첫째는 자금에 대한 문제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아이템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 기존에 했던 아이템에 답습했던 아이템으로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한 문제가 좀 안타까운 부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끊임없이 정보도 찾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보 수집이 진짜 우리 교수님 매번 말씀하시지만 정보 수집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이 창업에는 또 자금 자꾸 돈을 댔는데 또 끌어야 되고 또 끌어야 되고 난 못할 것 같아. 그걸 우리 교수님이 미리 안 거지. 네, 그래서 알려드린 거죠. 그렇지. 넌 그거 못한다. 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오늘 정보 많이 얻어가시지 않으셨어요? 아이디어 좋게 해가지고 내가 네. 무료로 창업비 받아낼게요. 알았죠? 저를 주시나요? 함께 내가 왜 줘요? 아니, 내가 그걸 해야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저도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 뭐 실수를 안 할 수는 없고요. 또 실패도 무조건 안 한다 이거는 없겠지만요. 좀 그런 확률을 줄이고 그렇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오랜 준비 기간 그리고 또 정보 공유, 정보 수집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앞서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요. 코치님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업 준비에서 실행까지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어떤 걸까요? 제가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정말 생계형보다 기술이나 지식 서비스 창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전문가 코칭과 충분한 교육과 사전 준비를 하자. 네. 그리고 일정 기간 본인이 할 수 있으면 실습을 하고 선 경험을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건 좀 슬픈 이야기지만 계속 친지들한테 돈을 빌려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은행에서 더 이상 거래를 못할 것 같고 세 번째 일정 기간 이상 적자가 나면 얼른 빨리 포기해요. 예. 네. 그게 이거 아닌 것으로 다른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근데 네.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죠. 정말 네. 코치님 그 빚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슬프네요. 처음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그러게요. 같아요. 완벽해야 돼요. 네. 네. 오늘 그 중장년 특집으로 저희가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코치님,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요 중장년 특집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다음 주에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네 번째 관문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네. 창직? 네. 창직이라는 이야기로 꾸며본대요. 네. 저 처음 듣는 얘기고요. 제가 더 궁금해서 월요일 날이 더 기대가 됩니다. 직업과 창업을 넘어선 중장년층의 창직 과연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월요일 날 기대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 관문에는 청년과 중년이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에 아주 훈훈한 이야기가 있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에는 그 훈훈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네. 이번 주와 다음 주 5회 동안 진행되는 중장년 특집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유럽에서는요, 중년을 서드 에이지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에서도 요즘 이 단어가요, 희망적인 느낌이다 해서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 직역을 하면 이제 세 번째 나이, 이런 뜻이겠죠. 요즘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말이 생기고 있는데, 또 이 서드 에이지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시기, 중년 이후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이 되기 때문인데요. 중년에 접어든 세대에게 주사위가 이미 던져져서 끝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던지고 또 얼마든지 기회도 잡을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시기인 거죠.
저희와 함께 앞으로 펼쳐질 무궁무진한 인생의 주사위 한번 재미있게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자, 중장년층은 이제 황금기입니다. 그 반짝이는 시기를 그녀가 돌아왔다와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네. 자, 인사드릴까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